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결혼 13년 차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우연히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우리는 결혼 1년 만에 임신을 했고 미용실의 제품들이 혹여라도 뱃속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된다며 아내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꼭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혼자 벌어 살기 버거운 만큼 아내의 수입이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첫 아이를 낳고 2년 터울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육아에 전념을 하였고 저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일은 도맡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실 아내와 살면서 가장 많이 부딪힌 건 육아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장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길 원했고 저는 우리 형편에 맞는 걸 원했거든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다 같죠. 저로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제 벌이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내 가족이 된 만큼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조금 아껴 살길 바랬는데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긴 하지만 몇십만 원 하는 교구는 물론이고 어른 옷보다도 비싼 아이들 옷, 식재료들은 유기농으로만 사다 먹이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내와 약간의 의견 차이로 몇 번 다툰 적은 있지만 그래도 육아는 전적으로 아내가 하기 때문에 아내의 결정을 많이 따르는 편이었어요. 다들 이렇게 키워. 내가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 클 때처럼 애들 그냥 놀이터에서 풀어놓고 키우면 되는 줄 알아? 애들 어릴 때부터 문화센터에서 다른 친구들 만나고 엄마들끼리 교육 얘기하고 하면서 친해지는 건데 무슨 말인 줄 알지. 그런데 지출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 내가 보고 없네. 그래도 최소한의 적금은 넣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선 언제 돈 모아서 집을 사. 자기야, 요즘 누가 집을 사? 당신은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나보다도 모르면 어떡해? 그땐 그랬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즐비했고 집으로 하는 재테크는 내려가는 줄 알았죠. 집을 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아내는 그 돈으로 애들 학원이나 하나 더 보내자는 말을 했습니다. 애들한테 투자를 해야지. 널리고 널린 게 전세인데. 애들 학교 다닐 땐 이사 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집이 필요하잖아. 그래. 애들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어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소리지 내 말은. 애들 학교 다닐 때쯤 그땐 집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부동산은 더 뛰어서 엄두도 안 났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지출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피우던 담배도 끊고 저녁 술자리도 부담스럽고 취미생활도 모두 그만두었는데 아내의 삶은 여유로웠습니다. 아침에 브런치도 즐기고 아이들 학원을 픽업을 다녀야 한다면 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제게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다가도 예쁜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났고 어설픈 영어 발음으로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일찍 가르친 만큼 나처럼 커서 영어에 치이진 않겠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영어 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피아노는 물론이고 발레, 독서 등등의 학원도 여러 군데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내의 말이 우리 애들 교육비는 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유치원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조금 낫겠지 싶었는데 아내는 사립초등학교에 원서를 넣었고 큰아이가 추첨이 되어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내는 참 열심히 하였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말이지요. 그러자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아, 내가 능력이 안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부족하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저는 가족들에게 늘 부족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누구 아빠는 누구네 집은 누구는 하면서 비교를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 듣고 있자니 그들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덧 내 집 마련의 꿈은 물 건너갔고 청약이 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없어 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을 벌어 그 달을 꽉 맞춰서 쓰기 바빴으니까요.
애들이 클수록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애들 고학년 되면 당신도 일을 하는 게 어때? 내가 일을 그만둔 지가 10년이야. 다시 하려고 하면 다시 배워야 할걸?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런데 당신한테 그런 말 들으니 너무 서럽다. 10년 동안 내 몸 갈아서 육아하고 애들 키웠더니 이제 나보고 나가서 일하라고? 돈 벌라는 거지? 아내는 참 신기한 재주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면 항상 전 아내에게 미안해져요. 그날도 아내와 대화를 하고 나자 그렇지. 아내는 참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내한테 일을 하라고 하다니 내가 더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화장대에 살짝 삐져나온 종이를 보게 되었고 제대로 잘 넣어두려고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독촉장들이 있었습니다. 독촉장? 이게 뭐지? 하는 놀란 마음에 보았더니 아내의 카드가 연체가 되어 밀려 있었고 제1금융권이 아닌 곳에서 대출도 있더라고요. 손발이 떨렸습니다. 분명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아내가 사기라도 당했나 싶은 마음에 걱정이 되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당신 월급은 뻔하지. 애들 가르쳐야 할 거 많지. 동네 엄마들이랑 어울리려면 나도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하지. 그래서 잠깐만 융통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버렸어. 순간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었으니까요. 가정을 잘못 돌보고 아내를 잘 단돌이하지 못하고 끌려간 결과가 이러했으니까요. 수중에 가진 돈은 없었고 모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줄이자. 줄여서 이사를 가. 우선 빚부터 갚아야지. 어떻게 그래. 애들 학교도 전학 가야 하는데. 우리 집 어려운 거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애들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그럼 이 돈 어떻게 갚을 건데? 당신 이 정도 돈도 없어? 당신이 사회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당신 신용대출 받아서 이거 막으면 안 돼? 내가 알아보는 당신 직장인 신용으로 제1금융권에서 받으면 이율이 훨씬 싸잖아. 지금 내가 받은 건 이율이 높아서 두면 둘수록 너무 손해야. 그걸 아는 사람이 겁도 없이 대출에 손을 대? 당장 수습을 해야 할기에 급한 대로 아내의 대출은 제가 대출을 받아 갚았습니다. 10여 년간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 없이 대출만 더 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와는 아이들의 학원을 조금 정리하고 알뜰히 살아 대출을 갚기로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장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자네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딸이 대출을 받은 건데 그걸 미안하게 생각은 안 하고 애 생활비를 줄여? 내가 우리 딸 이런 대접 받으라고 자네한테 시집 보낸 줄 아나? 장모님, 저는 한 달에 얼마 쓰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원래 가정은 그런 거야. 그리고 자네가 무슨 돈이 필요해? 회사에서 밥 나오겠다. 오고 가고 차비만 있으면 되지. 얘는 집안 살림 도맡아 하지. 애들 키우지. 돈 쓸 일이 한두 군데야? 장모님은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저를 나무랐고 아내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불쌍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딸 이러고 사는 걸 못 보내. 얘 머리 봐봐. 염색이 다 내려와도 돈 아낀다고 지 머리 염색 하나도 못하고. 내가 어디 가자고 해도 돈 없다고 못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우리 둘째 사위는 나한테 딸이랑 마사지 다니라고 마사지 회원권 딱딱 결제해 주는데 얘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 가장에 능력이 없으면 마누라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를 파네. 뭐? 생활비를 줄이면서 아껴 쓰라고 애를 구박해? 처제는 비교적 잘 사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동선의 집이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장모님은 곧잘 비교를 하면서 둘째 사위 하는 거 저 또한 불편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자 아내는 눈물바람을 하면서 자신의 신세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한탄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내와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지 출근하자마자 복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서 쉬려고 가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없었고 약을 먹고 한숨 자고 낮 3시쯤 아내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집에 들어선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였습니다. 예, 새로 바꾸길 잘한 것 같아. 여기 경락 정말 잘한다.
그치? 그래서 한 번씩 샵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시원하고 좋더라고. 엄마, 내일은 오마카세 먹으러 갈래? 새로 생겼다더라고. 좋지. 아이, 그나저나 김서방은 좀 어때? 내가 한 소리 하고 반성을 좀 하는 것 같디? 모르지. 아무 말 안 하고 있긴 한데 모르지 뭐. 그 덕에 한동안 뭐라고 안 하지 싶어. 그러게. 아, 내가 뭐라고 했어. 농사꾼 아들의 장남. 생긴 게 박복하니 평생 월급쟁이로 살 것 같다고 하지 않았어? 윤서방 봐라. 남자가 윤서방처럼 배포가 있어야지. 쪼잔하게 생활비를 50을 줄이네 30을 줄이네. 아이고 500, 300도 아니고 쪼잔해 선은. 듣고 있자니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깜짝이야. 여보, 언제 왔어? 전화도 하고 톡도 보냈는데 못 봤나 봐. 무음으로 해놨나 보네. 엄마랑 병원에 좀 다녀오느라. 마사지 받고 왔다며. 들었어? 아니, 너무 힘들어서 간만에. 엄마가 해준 거야, 엄마가.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멋쩍은 듯 자리를 일어서며 김서방 쉬게. 난 갈게. 장모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 결혼해서 취미생활 하나 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이발이요, 제일 싼 곳에서 합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옷도 좋아했고 스포츠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 그런 거 다 접고 오로지 가족들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 누가 열심히 안 살았다고 하던가? 그런데 자네, 지금 그 태도가 뭔가? 나한테 뭐 시라도 하는 건가? 아까 내가 했던 말 듣고 그러는 거야? 아니, 없는 자리에서 나라님 욕도 한다잖나. 몰래 엿들었으면 그냥 못 들은 척하면 되지. 지금 내 탓을 하고 싶은 건가? 그러시는 거 아니죠. 오늘은 둘이 마사지 받고 오고 내일은 오마카세. 당신도 똑같아. 내가 보니 애들한테 쓰느라 대출받고 했던 거 다 뻥이지. 너 1억을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써댄 거지. 저는 폭발해서 아내에게 소리를 쳤고 장모님과 아내는 그런저런 몰아세우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과소비 중 반은 장모님과 함께 쇼핑을 하고 피부샵을 다니는데 쓴 거라는 것을요. 제가 한 끼 6,000원짜리 식사를 할 때 둘이 10만 원이 넘는 호텔 뷔페를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갈등에 차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그간 아내의 빚을 갚느라 제 앞으로 낸 대출금 전액을 아내에게서 받아내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우리가 자네 아니면 어디 갈 데 없을까봐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말게. 애비라고 자격이 있어야 말이지.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아내가 그러더군요. 나도 홀로 서기 해야 할 거 아니야. 직장도 다시 알아봐야 하니 애들 내가 키우는 조건으로 이 집 나한테 줘. 주긴 뭘 줘. 이 집 내 집 아니야. 전세인데? 그러니까 나를 이 집에서 살게 해주면 내가 애들 키울게. 내가 애들 못 키울까 봐? 됐어. 내가 이 집에서 애들 키울 테니 네가 나가.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아이들과 잘 이야기해서 원래 살던 이 집에서 저와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인생 다 내걸 것처럼 하던 아내는 생각보다 아이들을 쉽게 포기하고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이혼을 하고 보니 지난 13년의 삶은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지만 후회는 해봐야 늦은 만큼 앞으로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 모두 아내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세심하게 가정을 돌보고 간섭이라는 아내에게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라며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해왔다면 지금의 이 결과가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